우리가 이런 금리 인상 주기와 상단에서 얼마만큼 머물 건지 네. 또 하단은 내려갈 때는 그냥 끝나는 건지 그럼 우린 그때 가서 자산에 대한 투자를 다시 할 수가 어느 시점에 하는 게 가장 유리한지 이런 거를 나름대로 거시경제 측면에서 정확하게 투자자나 독자분들은 좀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야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융위원회에 근무를 하고 있고요. 현재 한국은행에 파견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사실 민간에서 제가 SK나 쌍용에서도 한 15년 정도 근무했다가 공무원이 된 지는 한 18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경험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박사님 그 지난번 출연 때는 아래 공포가 온다라는 책으로 한번 출연해 주셨고 이번에는 이제 신간 대한민국 금리와 환율의 미래라는 책을 써주셨는데요. 이 책은 좀 어떤 책인가요? 예, 사실 금리와 환율이라는 게 쉽게 말하면 범선의 그 운전대 조타수 같은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처럼 사실 배가 태평양을 건너면서 사실 항해를 하는데 빨리 가려면 경우에 따라서는 태풍이 치는 데를 가로질러 가야 되는 그런 경우도 생기고요. 빨리 목적지에 정해진 한도 내에서.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저희가 인플레이션이 오르고 물가가 오르는 상황에서는 사실 금리와 환율을 이용해 가지고 빨리 우리가 목적하는 물가를 낮추는 운전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내용들을 조금 좀 전달해서 누구나 투자하시는 분이나 일반 국민분들이나 일반 독자분들한테도 쉽게 좀 설명을 드리려고 책을 쓰게 됐습니다. 아, 네. 박사님 그래서 요즘에 이 대한민국의 금리와 환율을 좀 보면은 금리는 이제 속도 조절에 들어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환율의 경우는 좀 급격히 떨어지는 그런 흐름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좀 어떻게 보시나요?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상을 하게 되면 우리도 쫓아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작가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금리를 올리는 와중에 정말 우리가 고단이라고 하잖아요. 고점까지 올리기 전에도 항상 이렇게 환율이나 금리의 속도를 좀 조절한다던가 이런 흐름이 있습니다. 흐름이 있는데 사실 제가 책을 쓴 이유도 어느 잡지나 책에서도 사실 미국이 금리 인상하는 주기에 어떤 식으로 이게 흘러가는지 언제 고점이 되고 고점이 얼마만큼 지속이 되는지 또 지속이 돼서 이게 꺾이게 되면 정말 경기가 살아나는 건지 그러면 경기가 살아나고 나서 그럼 우리가 언제쯤 투자하면 되는지 맞아요. 이런 걸 아무도 설명을 안 해주시는 정말 거예요. 궁금한 것 같습니다. 예, 안 해주시고 네. 또 그걸 연준에서도 사실 불편한 진실이거든요. 생각보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리면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 불편한 진실을 솔직하게 얘기를 안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여러 연준 위원이나 파월 의장도 뭐 금리를 올리면 효과가 날라면 얼마 전에 제러드 위원도 뭐 한 1년에서 1.5년에서 2년 정도 걸린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잠시 그런 걸 언뜻 비추지만 전체 그림을 아무도 얘기를 안 해주거든요. 근데 사실은 투자자 입장에서 전체를 알고 어떻게 우리가 대처를 하냐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는 그 모습을 좀 구체적으로 우리 시청자나 아니면 독자들이 좀 알았으면 하셔서 제가 책을 쓰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말씀하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현재 금리가 내려가는 거, 그러니까 빨리 올라가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이언트 스텝이라던가 이런 것들 0.75씩 올리던 걸 잠시 파월이 오늘 언급했죠. 약간 완화 기조로 언급을 했고, 뭐 한은도 마찬가지고 얼마 전에 0.25로 베이비 스텝으로 낮게 올린 그런 것도 있는데 이런 숨호흡을 고르는 그런 단계를 거치는데 그러면서 환율도 1,420원까지 올라가다가 갑자기 또 내려오면서 100원까지 내려갔다가 또 지금 조금 올라갔다가 또 내려가고 이런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런 숨고르기라던가 고점으로 올라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을 보면서 조절하는 건 아주 당연한 패턴입니다. 아직 고점은 아니고요. 네. 또 환율일 경우에는 우리가 변동성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거를 환율이 항상 올라만 가지 않고 이렇게 금리를 인상하는 시기에는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내려갔다고 하는 실제 환율 변동을 예측하지 못하는 걸 우리는 불확실성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환율의 불확실성. 이런 불확실성이 항상 이렇게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변동성. 그래서 아직 고점은 아니고요. 또 환율이 금리라는 게 쫙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면 고점이 있습니다. 통상 고점이 이르르면 바로 우리는 완화 기조로 갈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고점에서 상당 부분 인플레이션이 잡힐 때까지 보통 우리가 실질금리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현재 보면 우리가 기준금리가 미국은 4%고 10월 달에 소비자 물가 지수가 7.7%였잖아요. 그러면 기준금리에서 소비자 물가 지수를 빼면 마이너스 3.7%잖아요. 그렇죠. 그게 실질금리입니다. 그러면 실질금리가 현재도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3.7%입니다.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실제 물가가 더 그만큼 돈 가치보다 올라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걸 낮춰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미국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14번의 금리 인상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그 실질금리를 마이너스인 상태로 고점을 머무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구나. 계속 올려서 실질금리가 최소한 플러스가 되거나 같아질 때까지 올립니다. 그래서 올리는 걸 쭉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럼 올라가면 그게 그대로 내려가냐? 이게 아닙니다. 올라가고 나서 실질적으로 예를 들면 실질금리와 소비자 물가 지수가 같아지더라도 보통 인플레이션 목표라고 하는 게 연준이나 중앙은행이 기본적으로 2%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로 내려올 때까지 고점을 유지합니다. 고점을 쭉 유지를 하는데 그 기간이 최소 2개월에서 14개월까지 되는데 평균 8개월 정도 되는데 요 근래에 들어서 한 3, 40년 동안에는 고점에 머무는 기간이 점점 길어집니다. 왜냐? 유동성이 너무 많이 풀려서 인플레이션이 생기기 때문에 사실 그 너무 많은 유동성 때문에 그게 임금이라던가 보면 지금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 중에 가장 안 잡히는 게 서비스 부분의 임금 또 주거비 이런 것들이 렌트비라고 얘기하잖아요. 이런 것들은 사실 상당 부분 고용이 악화돼서 경기 침체가 와야지 이게 좋아지는 지표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안정이 돼서 2%까지 내려오려면 상당 부분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최근 경제 위기인 2008년도는 14개월까지 연장 있었습니다. 고점에 고점에서요? 예. 그래서 고점에서 머물렀다가 이제 내려오는데 내려오는 거는 그냥 내리는 게 아닙니다. 침체가 와서 내려오는 겁니다. 침체가 실업률이 뭐 6% 가까이 지금 3.7%인데 실업률이 6% 이상 올라가고 이러다 보니까 침체가 와서 더 이상 힘들어 보이니까 물가도 물론 잡히고 어느 정도 확연하게 파월이 맨날 얘기하는 명백하고 설득력 있게 물가가 2%까지 거의 잡혀가는데 그렇다면 이제 내리기 시작합니다. 금리를. 그러면 내리기 시작하면 바로 경기가 좋아지냐? 이게 아닙니다. 또 그게 아니에요? 실제 위기는 완화 기조에 접어들어서 수개월 있다가 경기 침체의 고점이 됩니다. 네. 그리고 자산 버블의 끝이 되는 거고요. 그때가 글로벌 산업 생산이 저점이 되면서 환율의 킹달러의 고점이 됩니다. 주로. 그러니까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이 어떻게 되냐면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 주택 담보 그거는 실질적으로 모기지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붕괴되면서 일어난 거고요. 실제 원인은 2004년부터 2005년간의 금리 인상이 시발점이었습니다. 그때 물가가 그때는 그렇게 지금처럼
9%나 이렇게 올라가지도 않았습니다. 4.3%였습니다. 그때 이제 왜 4.4%까지 올라갔냐? 9.11 테러가 일어났고 2000년대 초반에 인터넷 버블 사태가 일어나서 경기가 확 내려가니까 유동성을 푸는 겁니다. 달러 유동성을 굉장히 많이 풀었죠. 버냉키가 등장하면서 노벨 경제학상 받은 침체가 오면 푼다. 양적 완화가 그때 시작이 된 겁니다. 양적 완화를 거의 무한대로 하면서 돈을 풀으니까 경기는 당연히 좋아지죠. 네. 근데 그러면서 항상 동반되는 게 있죠. 뭘까요? 물가 상승. 네. 물가 상승은 기본적으로 자산 거품을 일으킵니다. 네. 예. 기본적으로 주식이라던가 부동산이라던가 채권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 자산이 올라가면서 특히 부동산 자산이 급격하게 올라가면서 4.3%까지 물가가 2004년 5월 달에 올라가니까 연준이 기준금리 인상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연준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너무 빨리 올리면 경제에 충격을 준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불과 우리가 올 3월부터 지금까지 8개월 동안 거의 뭐 미국은 0.25%에서 4%까지 올렸으니까 16배를 올린 거거든요. 우리는 작년 8월에 0.5%에서 지금 3.25%까지 올렸는데 6.5배를 올린 겁니다. 그러네요. 기준금리를. 네. 이렇게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때만 해더라도 200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천천히 경제에 충격을 안 주려고 천천히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2004년 5월부터 2006년 6월까지 2년 동안 천천히 1%에서 5.25%까지 올렸습니다. 4.25%를 올렸죠. 올려서 이제 어느 정도 물가가 잡힐 것 같으니까 고점에서 멈췄습니다. 5.2. 그러니까 2006년 5월 달에 네. 2년을 올려다가 그러니까 2004년부터 1년을 올렸다가 2005년 6월 달까지 올렸다가 6월에 고점을 멈추고 거기서 14개월이 지속됐습니다. 2007년 8월까지 5.25를 상단으로 올려서 계속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기지 사태가 서서히 일어나면서 신용경색이 일어나면서 시장이 안 좋아지니까 금리를 어느 정도 완화 기조로 들어갔습니다. 네. 그래서 2007년 8월에 멈춘 거예요. 네. 그래서 완화 기조로 천천히 내리고 있는데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본격적으로 터진 건 2008년도에 터진 거예요. 그렇구나. 그러면서 2008년도가 엄청나게 파생상품이 물론 결합이 된 거죠, 모기지에. 그래서 이제 붕괴되면서 인하를 했을 다음에 붕괴가 된 거네요. 그러니까 통상 그랬습니다. 와. 인하 시점으로 수개월이 지나서. 네. 그래서 지나서 걷잡을 수 없이 붕괴가 되니까 그걸 해결을 하려고 이제 뭐 양적 완화를 다시 시작을 한 건데 그때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환율의 고점이 언제였냐면 2009년 3월 6일이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우리나라가 글로벌 산업 생산의 거의 바로메타입니다. 왜냐하면 중간재가 워낙 수출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때가 거의 산업 생산의 저점이었어요. 그러니까 경기 침체의 저점과도 연결이 되고. 네. 그러니까 그때 우리나라가 2009년 3월 6일 날 1,597원으로 환율을 찍었습니다. 거의 1,600원 찍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패턴을 따릅니다. 이것만 이런 게 아니라 94년에 IMF 때도 또 동일합니다. 네. 94년도는 좀 길어지니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1997년 IMF를 겪었지만 그 시발점은 94년부터 95년도에 금리 인상이 시발점이었습니다. 그래요? 또 금리 인상이에요. 네. 그게 시발점이 돼서 실제 95년도에는 먼저 중남미 멕시코 외환 위기가 왔고요. 미국은 원래 그 당시엔 그렇게 경제에 큰 타격은 주지 않았는데 이제 신흥국에 충격을 준 거죠. 근데 2005년도에는 멕시코랑 그 중남미 외환 위기가 왔고 그게 서서히 전염 효과로 전파가 되면서 97년도에 태국이나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외환 위기, 또 한국 외환 위기, 동구권 외환 위기, 러시아 모라토리움까지 왔는데
사실 94년도에 2월부터 95년 2월까지의 금리 인상의 결과가 결국은 97년도에 우리 경제 위기로 전이가 됐었고요. 우리나라의 당시 킹달러는 언제였냐면 1997년 12월 23일 날 1995원까지 올라갔었습니다. 2,000원. 네. 그러니까 그런 게 결국 94년도 시작이 97년도 말에 영향을 받은 거죠. 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경기가 좋아지는 98년 이후에 천천히 살아남. 서브프라임 모기지 때도 그때는 이제 전 세계가 공조해서 2008년도가 터지면서 2009년도부터 공격적으로 금리 인하랑 양적 완화를 추진하니까 2009년 하반기부터 급격하게 경기가 좋아졌죠. 그래서 이런 패턴을 따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이런 금리 인상 주기와 상단에서 얼마만큼 머물 건지 네. 또 하단은 내려갈 때는 그냥 끝나는 건지 그럼 우린 그때 가서 뭐 자산에 대한 투자를 다시 할 수가 어느 시점에 하는 게 가장 유리한지 이런 거를 나름대로 거시경제 측면에서 정확하게 투자자나 독자분들은 좀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야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항상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런 시기의 패턴은 주식이 계속 떨어지지만 대세는 흐름은 자산 가격 하락이기 때문에 내려가잖아요. 뭐 주식도 아시겠지만 올 초부터 30%는 내려갔잖아요. 현재. 내려가 있는 상태고 그러니까 대세는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부동산도 마찬가지고요. 뭐 채권도 채권 가격이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내려갈 수밖에 없는데 그런 와중에 중간중간에 상승하는 베어마켓 랠리는 항상 존재하면서 네. 변동성이라고 아까 표현을 했잖아요. 변동성이 계속 많아질 수, 끊임없이 많아질 수. 어떤 통계에 의하면 역으로 주식이 침체 바로 직전에 가장 높이 올라가는 변동성이 보일 때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변동성이 많이 올라가요. 그렇구나.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주시하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결국은 모든 게 데이터잖아요. 데이터를 가지고 사실 AI나 인공지능이라는 것도 결국은 데이터를 가지고 그 상황에서 가장 잘 예측할 수 있는 어떤 수식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수식의 어떤 수식을 찾는 건데 결국은 과거에 우리가 금리 인상기의 흐름을 통해서 그 패턴을 가지고 나름대로 향후에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경제 상황을 예측할 수 있는 거죠. 네. 예, 예. 와, 그 큰 그림을 그려주시니까 이게 너무 좋은 게요. 지금 미디어나 네.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런 큰 그림이 없을 경우가 네, 많은 것 같고 네, 네. 그게 없다 보니까 이거 파월이 발언을 좀 완화적으로 네, 한 것 같으니까 주가가 또 올라가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거 좀 또 다시 상승장이 오나? 이렇게 또 생각을 하면서 만약에 가용 자산이 있다고 하면 더 많은 액수가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네, 네. 근데 이게 자칫 위험할 수도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솔직하게 그래서 제가 불편한 진실이라는 표현을 계속 쓰는 이유가 네.